네, 안녕하세요. 우리 15주차 공부합니다. 마지막 주입니다. 15주는. 15주는 원래 기말고사를 치는 주간인데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15주차도 15주도 1, 2, 3차씩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분반은 시험 대신에 과제로 대체하죠. 지난주에 다 안내를 했습니다. 이 클래스에도 그렇고, 그리고 단톡방을 통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15주차는 기말 시험을 대체하는 과제로 한다. 빨간에. 그리고 15주 이제 마지막 강의인데, 문학과 인간의 문제를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를 통해서 인간이란 도대체 뭐냐, 어떠해야 하느냐를 또 직접적으로 질문을 제기하고 있는 소설이 올드입니까?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입니다. 4, 3초씩 시간을 넉넉히 잡고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 헉슬리는 영국 작가죠. 예. 자료가 지금 이 자료가 몇 페이지냐? 104페이지입니다. 출력하지 마세요. 104페이지. 예, 엄청나게 돈 많이 드니까 출력하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하면 됩니다. 멋진 신세계. 예. 자, 봅시다. 15주 1차십니다. 헉슬리는, 올더스 헉슬리. 예, 헉슬리는 19세기, 하여튼 19세기가 저물던 때에 태어나서 20세기 중반까지 살았군요. 예. 한 70살, 71살, 예, 영국에 적당하게 살았습니다. 이 정도 살면 되는데, 수명이 길어져가지고 80, 90대도 안 죽으니까 걱정입니다. 나도 한 70대면 죽으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상 사는 것은 정말 잉여. 예. 영국의 작가, 멋진 신세계, 예, 그, 패러독스, 그러니까 역설적인 그런 제목입니다. 결코 멋지지 않은 세계를 지금 멋진 신세계라고 표현한 거죠. 참 뛰어난 작가입니다. 미래 소설이죠. 이게 미래 소설입니다. 근데 봅시다. 헉슬리 멋진 신세계. 예. 1932년에 발표했습니다. 예. 헉슬리 뭐 소설도 쓰고 비평도 하고 시까지 쓰고 나는 시는 못 쓰겠던데 난 소설 쓰고 평론하고 그러는데 시는 못 써요. 이 사람은 다재다능합니다. 그야말로 탤런트입니다. 시집 타오르는 쓰레바퀴 리더 처음에 시인으로 이렇게 주목을 받았군요. 그다음에 소설 그리고 열애 대입법은 상당히 유명합니다만 읽어보진 않았어요. 평론도 쓰고 그야말로 다양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작가로서. 그러나 이제 그 헉슬리의 소설 그러면 헉슬리 그러면 멋진 신세계가 떠오릅니다. 우리는 1932년 세계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작품 활동을 했다 이거고 헉슬리만큼 20세기 영미 문학에서 문학과 철학, 과학 그리고 심리학의 문제를 포괄적이고 깊이 있게 다룬 작가는 드물다. 그러네요 보니까 그쵸? 그 발표했던 작품 세계들 뭐 시, 소설, 평론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어떤 지적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우주에 대한 끊임없는 구도자적 자세로 어마어마한 지식을 동원해서 삶의 의미를 본질적으로 규명하려는 작가적인 모에 평생 충실했다. 삶의 의미를 본질적으로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결국은 예. 모든 문학은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인간형을 창조하고자 하는 것인데 헉슬리의 이 멋진 신세계는 그야말로 인간이란 과연 뭔가를 질문하고 있는 소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대 문명이 지나친 과학기술의 발달로 균형을 잃어버릴 때 어떤 비인간적 세계가 벌어지는지
예, 어떤 비인간적 세계가 벌어지는 이 소설을 통해서요. 예. 그다음에 서양의 사상과 기계 문명 중심 사상은 결국 인류를 파국으로 몰아간다는 엄중한 경고를 하면서 동양의 사상과 전통적 지혜에서 대칭적 치유축을 차지한다. 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뭐 서양은 문명이고 동양은 사상이다, 정신이다. 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는 그 경향이 좀 있어요. 동양의 사상은 동양의 사상 뭐가 있습니까? 인도의 불교, 예, 그다음에 중국의 유교, 유학 사상. 어, 그러니까 그 이때는 동양을 좀 신비롭게 바라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고 동양이 뭐 동양의 사상과 전통적 지혜를 가지고 기계문명의 중심 서구의 그런 어떤 기계문명 중심의 그 맹목적인 어떤 발전이 인류를 파국으로 몰아간다고 할 때 동양의 사상과 전통적 지혜가 그것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헉슬리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음, 내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긴 한데 헉슬리의 그 저서를 내가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네, 읽을 게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너무 많아요. 읽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공부는 항상 부족하고 읽을 건 엄청 많고 그야말로 역부족입니다. 역부족. 어, 그래서 동양의 사상과 전통적 지혜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하는 헉슬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동양의 사상과 전통적 지혜는 어떤 것인지를 아마 자신의 평론이라든가 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했을 법한데 나는 그걸 확인은 못했어요. 멋진 신세계를 중심으로만 자료를 찾고 줄거리를 정리하고 주제와 관련해서 생각을 좀 확장하는데 이제 힘을 기울이느라고 그 부분은 못했습니다. 근데 모름지기, 에, 모름지기 이 정도 하고 넘어가야겠어요. 예. 인간이 원숭이 같은 동물의 차원에서 서로 사육하며 세계를 황폐화하느냐 아니면 인간이 인간다운 여러 위치를 잘 지키며 조상이 남긴 아름다운 유산을 잘 보존하고 이를 비해반적 것을 어떻게 조화, 절충, 통합하여서 상생 원리를 실천하느냐 하는 것이 헉슬리의 문학적 과제다. 이런 얘기죠. 스스로 그런 과제를 설정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헉슬리는 풍자와 철학적 사유와 이상향에 대한 동경을 융합하여 그 모든 작품을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의 수단으로 삼고 위기의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남겨주고 있다. 이건 그럴 뭐그 흑슬리에 대한 올바른 평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작품을 이제 봅시다. 멋진 신세계. 하여튼 흑슬리는 그런 사람이고 멋진 신세계는 서구 문명의 그 명목적인 어떤 발전이 초래하는 비인간화된 어떤 삶을 상정하고 있는 미래 소설입니다. 어, AF, After Fourth 참 재밌습니다. 632년 영국 런던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적 배경을. 그러면 AF는 뭐냐?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T형 자동차를 생산한 연도를 기준으로 632년. 예. 그러니까 기계 문명의 총아로 헉슬리는 헨리 포드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동차, T형 자동차, T형 자동차는 또 뭘까요? 잘 모르겠네. 이것까지도 좀 살펴볼 건데, 예. 하여튼 마차가 달리다가, 마차 이동 수단이었는데, 자동차가 나왔다. 그럼 대단한 어떤, 에, 어떤 경악할 만한 어떤 사건이겠죠? 예. 첫 문장을 볼까요? 소설 멋진 신세계 첫 문장. 겨우 34층밖에 되지 않는 나지막한 회색 빌딩. 아, 그때는 이런 건물 없었을 거예요. 중앙현관위에는 런던 중앙인공부화 조건반사 양성소. 길죠? 런던 중앙인공부화 조건반사 양성소라는 간판이 붙어 있고, 방패 모양의 현관에는 공유, 균등, 안정이라는 세 개 국가의 표가 보입니다. 세 개 국가. 세 개 국가를
자기들 나라 영국의 런던에다가 세계 국가의 청사를 영국의 런던에 만들어 놨습니다. 헉슬리는 자기 나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이것은 그래서 이제 9년간의 파괴적인 전쟁이 끝나고 뭐 무슨 전쟁이냐고 묻지 마세요. 그냥 전쟁이 일어났다고 상정한 겁니다. 소설에서 9년간의 파괴적인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전 세계는 세계국이라는 이름의 하나로 통합된 국가가 돼요. 그 수도가 이제 런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영국 런던에 공동체, 통일성, 안정성 이런 표를 내건 이 세계국은 헨리 포드를 신처럼 떠받들며 그의 탄생을 기원으로 삼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세계국가의 목표는 사회 안정과 행복을 증진하는 것. 사회 안정과 오랜 전쟁이 끝났으니까 사회 안정과 행복을 증진하는 것을 나라의 목표로 세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포드가 도대체 뭘길래 생산성과 효율성을 상징하는 생산성은 그러니까 포드 자동차 회사에서의 기계 조립을 해서 부품을 조립을 해서 완성차를 만들어내는 생산성과 효율성 내가 두루두루 이야기했을 법한데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추구하는 것, 그 이윤을 추구하는데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이 필요하냐? 생산성과 효율성, 이윤 추구는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이고 수단은 생산성과 효율성. 헉슬리가 보기에 포드 자동차의 그 포드 자동차형 포드를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건 뭐 그냥 몇 층이라고 34층, 34층짜리인가 이 건물이. 자, 세계국은 근데 재밌습니다. 아까 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표 앞에 그 간판이 런던 중앙 이거 다 됐고 인공부하 조건반사 양성소, 인공부하 조건반사 양성소.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 맞춤형 인간들을 대량 생산해요. 기계처럼 자동차 라인에서 부품을 조립해서 완성차를 만들어내듯이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해서 완성차를 이렇게 만들어내듯이 세계국은 맞춤형 인간들을 대량 생산합니다. 맞춤형 인간들을. 인공부화 과정을 보면 과학자들이죠. 난자는 분열해서 96개까지 싹이 생기고 모든 싹은 태아가 되고 난자 하나에서 96명의 인간이 태어났다고 말을 못합니다. 인공부화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생겨났다. 실험용 병 속에서 태아가 자라나고 267일 만에 기계적으로 대량 생산되는 태아들은 햇빛이 드는 방으로 옮겨져서 병먹이가 따진 후 유아실로 이제 들어갑니다. 완전 기계에서 생산하는 거예요, 사람을. 근데 태아의 계급은 5계급으로 태어날 때부터 나뉩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신체 조건도 다르군요. 신체 조건도 다르고. 그들은 이제 그들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아까 부하 공장에서 유전적으로 그 열등한 유전자인가, 보통의 유전자인가, 우수한 유전자인가, VVIP 유전자인가에 따라서 미리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계급 자체가. 그 다음에 그래서 그들은 두뇌가 발달하지 못했고 이제 지금은 이게 이런 말을 쓰면 안 되죠. 그 저성장증 환자. 내가 가끔 이야기했어요. 그 한국장애학회 문학분과 부위원장을 2년 했다고. 회의를 갔었는데 처음에 대전으로 임원회의를 갔었는데 나만 신체 장애를 갖지 않고 장애학회 임원들이어서
다 장애를 갖고 있더라고요. 회장은 자전거가 아니라 휠체어 타고 들어오고. 그건 내가 상상했어요. 그런데 문학분과 내가 부위원장이니까 위원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보는 거예요. 다 임원회의라서. 난 광주에서 이제 대전까지 가가지고 여러 대학의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이제 중심 대전에서 만나자 해갖고 첫 회의를 임원회의를 대전에서 했어요. 대전에 가면 그 뭐 KT역 여기 있고 그쪽에 회의실 이렇게 뭐 빌려주는 회의실이 또 몇 개 있더라고요. 참 신기하게.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문학분과위원장이 난 저 누군지 모르죠. 모르고 있는데 누구실까 하고 이제 그 앞에 책상 앞에 명패는 있는데 이제 시간이 되니까 누가 들어오는데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난쟁이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 장애에 대한 어떤 비하 표현이기 때문에 저성장증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근데 하여튼 1m나 될까 말까 그런 그 작은 키에 선생님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내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실제로 처음 보기 때문에 그런 분을. 영국에 가서 영국인가 미국 유학을 하고 학위를 받아서 영문학을 전공하셨더라고요. 좀 대구대 전임 교수일 겁니다. 음, 참 대단하죠. 1m나 될까? 1m도 안 됐을 거예요. 상상을 여러분 해보세요. 내가 받을 인지 충격이 어쩌는가. 그 뒤로부터 난 인문회의 안 갑니다. 장애학회. 어떻게 해야 될지는,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너무 힘들어서. 예. 근데 그게 묘하게 메일이 자꾸 장애학회 메일이 오는데 그런데 스팸으로 돌려도 어떻게 그냥 메일이 오는지 모르겠. 왜 스팸함으로 안 가고 정말 하여튼 뭔가 그 쓸데없는 이야기 했습니다. 다시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멋진 신세계에서 인간이 어떻게 탄생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기서부터 예. 인공 부화 인공 뭐요? 이렇게 어디 여기 인공 부화 조건 반사 양성소 사람 만드는 공장이에요. 예? 공장에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는데 난자가 분열해서 인공 부화 과정이 이런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렇게 그 유전자로 열등하고 우월하고 이렇게 하여튼 계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처음부터 결정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동안 두뇌가 발달하지 못했고 이렇게 아주 그 저성장증의 그런 사람으로 자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기 때부터 이제 어떤 또 조건반사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일단 아기 때부터 책과 꽃의 거부 반응을 보이도록 책과 꽃의 거부 반응을 보이도록 어떻게 했을까요? 책을 넘기면 전기 자국이 있거나 꽃에 손을 대면 짜릿한 전기 자국이 있거나 그 불유쾌한 그런 어떤 경험을 하도록 이렇게 길들여졌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시끄러운 소음과 전기 충격을 통해서 조건 반사를 이제 학습하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층 계급은 글과 자연을 음미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뭘 했을까요? 하층 계급은 축구라고 일만 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애들 잠잘 때 이런 방송을 해요. 알파는 똑똑해서 우리보다 훨씬 열심히 일한다. 그러니까 알파는 똑똑해서 우리보다 훨씬 열심히 일한다.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나는 베타가 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기쁘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하여튼 잠든 사이 이 소리를 50번을 거듭해서 들으니까 완전히 그야말로 반복을 통해서 그런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세뇌를 통해서 학습된 이 아이들은 자신의 계급에 불만을 갖지 않아요. 불만을 갖지 않도록 지금 계속 주입하잖아요. 세뇌 교육을 하잖아요. 자신의 계급을 불만을 갖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 우리 대학생들이니까 고등학생 대상 인문 강좌 할 때 내가 이걸 하는데 참 애매해요.
참 조심스러웠어요, 또 이게. 그림만 보더라도 핫하잖아요. 이 세계국에서 모든 사람은 만인의 공동 소유물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이제 도덕적으로 좀 문란한 성관계를 아무렇지도 않게 즐긴다. 그 신세계에서는.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우울할 때 소마 알약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현대판 마약이죠. 예, 마약. 소마라고 하는 알약 하나리면 우울증도 해소되고 그냥 마약이죠, 마약. 예. 완벽한 유토피아. 그럴까요, 여러분? 음, 멋진 신세계일까요? 근데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음. 자, 또 계속 봅시다. 왜 이제 이게 그 일정하게 어떤 유혹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사람들이 뭐랄까 자각을 하지 못한다고 그럴까? 거기에 물들여 있다고 그럴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기후 위기니 생태계 위기니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고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성장만을 추구하는 이런 문명, 그 명목적인 그런 성장 문명, 성장만을 추구하는 이런 문명으로부터 뭔가 대전환을 이루어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학자들이. 대전환을.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화석연료 사용을 이렇게 이제 뭐 탄소 제로, 뭐 탄소 뭐 감축 20%뭐 이렇게 하면서 탄소 연료 사용을 줄이고 이런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그 과학기술 문명의 세례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그 이전의 삶, 그렇지 않았던 삶으로 돌아가기가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 엘리베이터를 지금 뭐 광주도 아파트가 높으면 45층까지 있고 아니더라도 뭐 보통 20층은 그야말로 보통입니다. 우리 집도 우리 아파트 단지도 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동은 한 20층? 20층, 20층인가? 예. 또 어떤 동은 좀 22층까지 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22층, 20층에 18층, 19층이고, 내가 사는 동은.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가끔 애들을 보면 그 버튼을 누르잖아요. 18층 누르고 19층. 안 어지럽니? 내가 가끔 물어보고 그래요. 그 높은 데 살면. 근데 그 아스팔트, 아니 뭐, 엘리베이터 그 정기 점검을 많이 하던데 보니까 그 멈춰놓는 건데 그 시간에 1시간 정도 점검한다고 멈춰놓으면 18층, 19층, 20층에서 어떻게 내려 올라가는지 깝깝한 생각이 들죠. 난 딱 2층에 삽니다. 난 엘리베이터를 안 타게끔. 말이 2층이지 1층에 그 비어있는 공간이어서 아주 좋습니다. 콩콩 뛰어도 밑에서 저 망치 들고 안 올라와요. 안 사니까. 1층이 비어있는 그런 뭐 공간이니까. 유토피아. 멋진 신세계. 자, 왜 완벽한 유토피아고 멋진 신세계라고 얘기를 할까요? 왜 그럴까요? 우선,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세뇌를 통해서 학습된 아이들은 자신의 계급에 불만을 갖지 않도록 이렇게 끊임없이 학습되고 있고, 자신의 계급에 불만을 갖지 않으니까, 뭐, 우리가 흔히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무슨 집회나 시위, 노동쟁의, 이런 거 없을 거 아니에요. 어, 당연한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사회적 책무라 할까? 좀 고급스럽게 말하면 하여튼 그것을 그냥 묵묵히 수행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 국가에서는 모든 사람이 만인의 공동 소유물이니까 뭐, 뭐,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얼마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애쓰거나 그러지 않아도 글쎄 하여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우울하거나 몸이 몹시 피곤할 때는 가서 소마를 하나씩 배급받아서 먹으면 그냥 마약에 취한 것처럼, 난 마약을 안 먹어봐서
만약에 취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몰라요. 영화나 이제 소설을 보면 뭐 그럴 때 정신이 그냥 가물가물하면서 그 어떤 정신적 고통이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육체적 피곤함이 아마 사라지는 그런 모양이죠. 그러니까 삼성 이재용도 그렇고 연예인들도 그렇고 플로포톨인가요? 뭔가? 플로포풀? 예, 그 많이 그 주사 맞고 그래서 이제 수사도 받고 재판 넘겨주고 그러잖아요. 그걸 끊지를 못해가지고 예 이런 세계를 이제 헉슬리는 완벽한 유토피아로 그리고 멋진 신세계로 그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인물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인물 베타 계급의 레니나 여성이죠. 레니나는 굉장히 이제 인기가 많은 그런 여성입니다. 거의 모두와 한 번씩은 이거 진짜 18금인데 그렇죠. 왜 그랬습니까? 앞에 봤잖아요, 여러분이. 예, 공동 소유란 얘기. 모든 사람의 공동 소유 참. 그래서 거의 모두 한 번씩은 방을 보낸 적이 있는 여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어, 어느 날 버나드라고 하는 남자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뭐 만인의 그 공동 소유든 어쨌든 간에 그래도 보기 싫은 놈도 있고 그 마음을 설레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런 동네를 하더라도 그래서 레니나는 버나드라는 남자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이제 계급이 다르니까 그 신장도 그러고 좀 그러죠. 자, 근데 알파 계급입니다. 그런데 인공 부화 과정에서 또 실수가 일어나가지고 키가 굉장히 작고 또 문명세계에 불만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여튼 실수로 이게 뭔가 인공 부화 과정에서 실수가 일어나가지고 키도 작고 문명세계에 불만이 많은 그런 인물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또 이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레니나에게 야만인 보호구역에 같이 가자고 또 청을 해요. 야만인 보호구역에 가자. 레니나에게. 그래서 또 레니나는 이제 그러자고 합니다. 또 마음에 있는 사람이 들면 우리 통영 한번 여행을 갔다 오자 그러는데 안 갈 수가 있나요? 같이 가는 거지. 통영 바다. 에, 뭐 동양에 뭐라고 합니까? 통영을 나폴리, 동양의 나폴리. 그 말 믿고 몇 번 갔었는데 뭐 거기나 여기나 버나드는 레니나에게 야만인 구역에 가자고 청하고 그래서 버나드는 야만인 보호구역에 출입 허가증을 받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이제 하나였다 이런 얘기죠. 예, 버나드가. 그래서 이제 이 야만인 보호구역은 말 그대로 문명세계와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은 야만인 보호구역입니다. 야만인들이 사는 늘 한번 가보고 싶었던 얘기죠. 레니나가. 그러니까 이제 뭐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평소에 말만 들었던 곳 한번 가보고 싶었던 그런 곳인데 그래서 이제 버나드는 야만인 보호구역 출입 허가서에 서명을 받기 위해 국장실로 갑니다. 근데 국장은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뉴멕시코의 보호구역으로 간다는 얘기인가? 국장은 기억을 더듬는 듯 눈을 감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한 20년쯤 되었을 것인데 내가 이제 데리고 다니던 여자와 함께 예, 야만인들을 구경하러 갔다 이 말이에요. 야만인 보호구역에 한번 갔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야만인들을 구경하고 말을 타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휴가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같이 다니던 여성이 실종돼 버렸다 이런 얘기죠. 실종. 사라져 버렸다는 얘기죠. 사라져 버렸어. 수색을 했는데 그녀를 찾아내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아마도 그 여자는
노랑머리였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버나드에게 괜히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네 하고 이제 출입 허가서를 내줍니다. 예. 그래서 버나드와 레니나는 이제 야만인 보호구역으로 떠나죠. 왜 지금 이 사진에서 코를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까? 냄새 날 때 그러죠. 야만인들답게 사는 것이 문명인들이 보기에는 하여튼 뭐 봅시다. 문명세계와 야만세계의 경계를 넘어서 야만인 마을에 도착한 레니나는 심한 역겨움을 느끼게 돼요. 특히 뼈만 앙상하게 말라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주름진 노인의 모습을 보고는 공포와 놀라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문명세계는 이렇게 늙어가지가 않고, 그러니까 정말, 자신들의 삶과는 전혀 판약에 다른 이런 모습을 보고 공포와 놀라움을 느낀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사진, 캡처한 자료만 가지고 설명했는데 조금 또 그 출구를 통해서 보완을 합시다. 자, 버나드는 레이나와 함께 뉴멕시코의 인디언 원주민 보호구역으로 여행을 갔잖아요. 그곳에서 기괴한 장면에 혐오감을 느낀 레이나에게 기괴한 장면, 아까 이런 사람들을 보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아이에게 젖을 주는 모습, 소년을 채찍으로 때려 피를 흘리게 해서 뱀에게 뿌리는 노인, 풍년을 위해 기우제를 올리는 원시 신앙의 축제, 행사 등을 이제 보죠. 그러다 그들은 아주 늙어 흉한 모습을 하고 있는 25년 전에 포스터의 애인이었던 린다와 그녀 아들 존을 만나게 돼요. 이 장면에서 비인간화된 기계 문명적 전체주의적 세계에 대한 대칭으로 인디언 원시인들의 윤리관이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자, 괜히 와서 못 볼 것 많이 봤다고 후회하고 있는 레니나에게 낯선 남자가 조금 머리는 노란색입니다. 뭔가 힌트가 될까요? 낯선 남자가 좀 어색한 영어로 말을 걸어옵니다. 그의 이름은 존인데 My name is John 했겠죠? 예, My name is John. 그의 이름은 존이었는데 존의 어머니는 누구냐? 그가 태어나기 오래전에 한 남자가 다른 곳에서 왔다. 한 20여 년 전인가요? 왔다. 그리고 산에서 떨어진 그녀를 잘못해서 추락했군요. 사냥꾼들이 마을로 데려왔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네요. 레니나에게. 왜 레니나에게 이야기합니까? My name is 존. 그러니까 레니나가 또 자기 이름을 말하면서 넌 누구니?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던 모양이죠. 참고로 레니나는 굉장히 아름다운 젊은 여성입니다. 존이 반해요.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인디안 자연보호구역은 누추하고 비루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어서 저는 마을 외곽에 위치한 작고 초라한 집으로 레니나와 버나드를 이제 안내합니다. 린다. 엄마를 부릅니다. 린다가 그의 엄마 누구였죠? 아까 국장이 20여 년 전에 그 야만인 마을에 갔다가 함께 갔었는데 여행 중에 잃어버린 여성이죠. 노란 머리 린다. 그래서 문이 열리고 그 마을의 원주민 여자가 문턱을 넘어 들어와 멈춰 섭니다. 멈춰 서요. 그러다가 린다는 이제 두 팔을 벌리며 레니나에게 달려드는데 레니나는 깜짝 놀라겠죠? 자, 또 설명을 봅시다.
베타 계급의 여인이었던 린다로부터 예, 과거에 지나온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듣게 돼요. 존으로부터는 원주민인 포페가 자기 어머니와 잠자리를 같이 하고 어머니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타당하고 고생하는 것에서 애증의 갈증을 체험한 얘기를 이제 듣게 됩니다. 어머니가 자기 고향의 아름답고 행복한 문명 세계에 대해 말할 때마다 문명 세계에서 왔잖아요. 예, 어머니는 동경심을 가지고 있던 존은 어머니가 그를 가르쳐 주어서 서구 문명 세계 책과 특히 셰익스피어 헉슬리가 영국 출신의 작가죠. 셰익스피어는 영국인들의 자부심이죠. 셰익스피어 전집을 읽어요. 자, 하여튼 요 있는 힘을 다해서 얼른 몸을 빼냈다가 뭡니까? 앞에 설명했죠? 금발의 원주민 여자가 문턱을 넘어뜨려 멈춰선 다음에 두 팔을 벌리며 레니나에게 반가웠겠죠. 자기가 살았던 고향 사람이 지금 온 거잖아요. 린다 입장에서는 레니나가 예. 근데 레니나는 이제 깜짝 놀라서 있는 힘을 다해서 얼른 몸을 빼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때 버나드는 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깨닫게 됩니다. 누굽니까? 우리는 다 이제 알고 있죠. 지금 그래도 넘어갑니다. 이 사람 국장, 예,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죠. 예, 버나드는 야만인 보호구역 출입 허가서에 서명을 받기 위해 국장실로 들어갔는데 국장이 그리 갈 여행을 가겠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뉴멕시코의 보호구역. 내가 한 20년 정도 전에 그곳에 한번 나도 갔었다. 갔었는데 동행했던 여인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 수색을 했지만 찾아내지 못했다. 근데 아까 설명을 보니까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린다를 이제 또 데리고 가서 이렇게 치료를 했다는 얘기죠. 그랬는데 그리고 그래서 결국 그 마을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한 남자와 또 관계를 맺고 결혼을 낳았다 이런 얘기죠. 이 린다가 엄마가 예. 근데 하여튼 20여 년이 지나서 자기 고향 사람들 딱 보면 아는 거니까 문명세계, 야만세계 그 두 세계밖에 없을 테니까 레니나에게 달려들어서 반가웠을 텐데 레니나는 깜짝 놀라서 이제 이렇게 몸을 빼고 근데 그 정황을 봐서 이제 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버나드는 깨닫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야기를 딱 포즈를 맞춰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속내를 감추면서 린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우리하고 같이 런던으로 갈 생각이 있나요? 라고 린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린다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요, 그럴 겁니다. 아마 그렇죠? 아니요. 저는 이제 그 어머니로부터 늘 그 문명색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참 잘 됐구나, 좋은 기회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이 말 아닙니까? 그거 진심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자 중간중간 넣어놨습니다. 이야기할 거리를 자 인디언들의 생식 능력과 불임이 문명으로 여겨지는 서구 문명 사회의 갈등 구조가 대비되어서 저를 이제 또 혼란시키기도 해요. 어머니에게서 들은 멋진 신세계의 서구 기계 문명에 대한 동경과 또 반면에 인디언들의 자기가 몸담고 있는 세계에 어떤 종교 신화가 가지는 자연의 은밀한 가치의 두 세계관 속에서 저는 이제 성장했단 말이에요. 엄마 린다와 함께 린다의 세계, 린다가 가지고 온 세계. 그런 이제 섹스피어 전집을 읽으면서 말이 가진 어떤 마력을 느끼고 또 이제 어머니와 성관계를 가지고 있는 포피를 살해하려고도 하고 어, 포페가 여기서는 보니까 어쨌든 그 생물학적인 자기 아버지일까요? 음, 그런 것 같죠? 예.
네, 그래서 부표를 처리 그러면도 이제 이건 확인을 한번 내가 해볼게 좀 이따가. 예, 생물학적인 아버지인지 아니면 그러면 국장과의 관계에서 아닌 것 같은데, 예, 예, 하여튼 어느 노파에게 질그릇을 만드는 법도 배움의 행복감을 느낀다, 행복을 느낀다. 그다음에 인디언들의 성인이 되는 의식에 참여했다가 백인이라는 이유로 배척당하고, 벼랑 끝에서 피를 흘리며 서 있다가 달빛 속에서 시간, 죽음, 그리고 신에 대한 어떤 커다란 깨달음에 도달하더라. 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차단되고 따돌림 받으면서 살아온 조는 그러니까 그 국장의 아이라는 생각이 좀 더 많이 드는군요. 예? 그렇죠? 조는 버나드와 비슷한 소외의식의 인물로 그려지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에 빗대어지기도 하는데 런던으로 가겠느냐는 질문에 오 멋진 신세계라며 경탄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소설의 제목 이름이 지어졌군요. 레니나에게 어떤 레니나는 문명세계에서 온 젊고 아름답고 건강한 여성입니다. 만인의 여성이죠. 연정을 느끼기도 하고 셰익스피어의 로미오 줄리엣 작품 속에 나오는 남녀 간의 욕정과 본능을 연상하면서 또 누가 잠들어 있는 레니나에게 성적 어떤 흥분을 느끼기도 하고 린다와 존을 런던으로 데리고 온 버나드는 토마스의 과거 비밀을 폭로해서 자기를 벽지로 전출시키려는 소장에게 또 복수하고자 하고 뭐 이런 자, 그다음에 토마스는 존이 아버지라고 부르자 그렇군요. 존이 아버지라고 부르자 당황해하며 어쩔 줄을 모르고 사실관계를 부인하다가 다른 사람들의 조소를 받으며 국장직에서 물러나는군요. 아까 국장의 아버지였군요. 예, 이 사건이 있은 린다와 포스터의 자연스러운 성관계에 의해 태어난 존재라는 것에 대한 호기심으로 어, 그런 인조인간들에게 유명한 존재가 된다. 근데 린다는 오히려 처량한 신세가 되어 소마를 과잉 복용하면서 환각 상태에 빠지더라. 이렇게 줄거리가 이해되고 있습니다. 연결되고 있습니다. 존을 데리고 와서 그를 이용하여 또 기세를 얻는 버나드는 존이 문명 세계에 대해 경외감이나 존경심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고 또 이제 머스타파 몬드라고 하는 또 총독, 에게 또 부호를 하고 뭐 이런 이야기 흐름이 있고요. 어머니가 죽은 뒤에 일과를 끝마치고 소마를 배급받기 위해 병원 현관에 모여 웅성대는 똑같은 모습의 인조인간 162명에게 조는 소마는 행복을 주는 약이 아니라 독약이다라고 이제 외칩니다. 그럼 자기가 그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기 위해 왔다면서 너희가 되게 싫으면 인간성을 회복하고 진정으로 멋진 신세계를 건설해야 한다고 이제 부르짖죠. 그러다가 대중의 분노를 사서 공격을 받고 폭동 진압경찰에 체포돼서 마르크스, 왓슨과 함께 서유럽의 통치자 몬드에게 끌려가는 신세가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이 무엇인가? 우선 문명의 발전과 인간성의 소멸을 이야기하고 있어. 이 멋진 신세계는. 예. 그래서 인간이란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지속 가능한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또 개인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마땅한가? 뭐 이런 이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자, 셰익스피어의 희극 템페스트에서 이 이제 멋진 신세계라고 하는 제목을 따온 모양인데, 발달하는 과학 문명이 이루어낸 말 그대로의 멋진 신세계가 등장하는 거죠. 이 소설에서는. 이곳에서는 왜 멋진 신세계냐? 왜 유토피아냐? 어느 누구도 불행감을 느끼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에, 행복이라든가 불행이라든가 이런 느낌은 매우 주관적이고 구체적이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불행을 느끼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질병, 전쟁, 굶주림, 허울벗음 같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고독이나 불안, 절망 같은 정신적 고통까지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어때요? 이런 세계를, 사실 우리는 이런 세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음. 우리가 우리 사회가 굉장히 불평등 구조가 심화됐다. 그리고 다양한 차별과 억압이 존재하는 그런 사회다. 이런 얘기를 뭐 두루두루 내가 소설을 읽어가면서 문학이란 무엇인가를 해명하면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을 거예요. 뭐 이건 뭐 여러분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엄청난 불평등, 차별, 소외, 이런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안고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지요. 그런데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 세계. 완벽한 유토피아죠. 모든 것을 부조금 없이 소비하며 누구와도 섹스를 즐길 수 있는 데다가 이것은 이제 모르겠어요. 이것은 이러면 유토피아인지, 이거 이러면 좋겠는지 안 좋겠는지는 뭐 글쎄요. 그건 하나의 이제 이렇게 보면 인간이란 도대체 뭐냐는 얘기죠. 그렇죠? 동물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어떤 상태가 과연 유토피아일 것인가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제 따져 묻는 거죠. 걱정, 의심까지 없는 이곳에서는 모두가 행복하다. 사실은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것도 그, 나 이런 색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있을 겁니다. 예.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경우.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바람직한 것인가는 별도로, 그래서 이제 뭐 필로폰이라든가 마약에 취한다거나 그런 경향이 일부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무한한 물질적 풍요와 끝없는 쾌락이 어떤 수고나 노력의 대가 없이 또 주어지는 그냥 이상향, 이제 코케인 이상향이나 과학기술의 발달과 그에 의한 물리적 풍요를 기반으로 한 이상사회인 베이컨의 신 아틀란티스를 모델로 한 유토피아다 이런 얘기죠. 코케인이나 신 아틀란티스를 모델로 한 유토피아다, 지상 낙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관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예, 불행을 느끼지 않고 누구와도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다. 그야말로 행복한 곳. 예. 코게인을 설명을 해야겠죠. 예, 코게인. 코게인은 뭐고, 코게인은 아무런 수고나 노력 대가 없이도 물질이 주어지는 쾌락이 물적 풍요와 끝없는 쾌락이 주어지는 정말 좋겠네. 코케인. 예. 볼까요? 중세 이후의 백성들에게 낙원은 마치 그림의 떡과도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성서에서 낙원 추방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기를 어겨서 쫓겨나는 거잖아요. 어, 남성에게 주었던 아담인가요? 주어졌던 형벌은 뭐예요?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며 사는 것이죠. 예. 이부 여성에게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준 거죠. 예. 하여튼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며 살았던 사람들은 이제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떤 유토피아를 꿈꾸죠. 고통과 불행이 사라진 그런 어떤 세계를 그린단 말이에요. 그 이상향이고 유토피아죠. 낙원이죠. 프랑스에서는 그것을 포식의 나라, 영국에서는 코케인 이렇게 불렀던 모양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는지는 전혀 모르는 나라이긴 하지만 그곳에서는 맛있는 요리들이 마치 꽃이 피는 것처럼 자연히 생긴다고 믿어요. 그러면 그 엄청난 어떤 음, 그 고통 속에서도 어딘가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든다면 사막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사막 혹은 휘몰아치는 어떤 눈보라 속에서도 지치고 쓰러지고 굶주리고 춥고 고통스러운 그 스스로 목숨을 버려버리고 싶은 잠이 들고 눈이 떠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도 조금만 더 가면 저 강만 건너면 저 산만 넘으면 그 따뜻한 음식이 아름다운 누구와 함께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 상상이 들다면 정말로 거기 있다면 이제 그 마지막 힘을 소위 젖먹던 힘을 다
끄집어내서 걸어갈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이제 이상향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숲속에는 과자나 있고 초콜릿이 자라나 있고 하늘에는 비둘기 구이가 날아다니고 아이고 잘 구워진 돼지가 엉덩이를 포크에 찔린 채 뛰어다니고 있는 그런 상상을 이렇게 하는 거죠. 어, 자, 좀 쉬었다가 1차시 여기까지 하고요. 그 줄거리와 관련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2차시에 하고 그런 다음에 그 3차시에 가서 뒷부분 이제 생각해 볼 거리를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주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1차시는 일단 여기까지 하죠. 예.